한번 시작을 해보죠. 2020 베이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매크로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 우리 정책학과 기준으로 거시경제학 1 전체를 다 다루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 2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정석훈 교수님이 진행하게 되면은 거의 한 50% 정도밖에 이제 커버가 안 되지만, 이번에는 제가 개방경제를 하게 되면 거의 한 80% 이상 커버가 되기 때문에 거시2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강의를 이제 설강한 이유가 원래는 거시경제학이라는 게 너무 이론들을 암기하는 데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역사를 겸비해서, 어차피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팩트로 나아가는 그런 학문인데, 그 팩트를 위해서 여러 학설들이 존재해서 그 학설들끼리 싸우는데, 그 학설들이 어떤 역사에는 맞고 어떤 역사에는 틀린 그런 주장들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겸비해서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으나,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하다 보니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론을 좀 많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봉착했지만 최대한 흐름에 맞게 왜 학파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그런 걸로 최대한 설명을 천천히 여러 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1회차 첫 번째 강의는 거시경제학이 뭔지,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뿐만 아니라 경제학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혼자서 자습할 때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기준점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수업을 첫 번째 수업으로 할게요.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일단은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먼저 하자면, 일단 정의를 보면 국민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에 관한 분석이에요. 거시경제학. 그러면 국민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변수로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그런 변수들이 GDP, 물가, 그 다음에 뭐 실업,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변수들이 어떤 수치들을 딱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수치가 문제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에 의해서 그 변수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가격이나 아니면 여러 변수들이 결정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실업 같은 게 경기적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충격이 왔다. 그래서 변수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들을 초래하는지,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국민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각 경제 주체들의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해가지고 최적화점을 계속 도출하는 그러한 학문이었다면, 거시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라 현상을 보고 왜 그럴까?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움직였고,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 이제 주요 연구 대상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변수를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변수를 알아야, 그러니까 GDP가 뭐고 물가가 뭐고 실업이 뭔지는 알아야, 그래야 실업이 그래서 문제구나,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그게 문제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현상 같은 경우 우리가 분석할 때 일단 국민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걔네들에서 배우면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들의 효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맨 오른쪽으로 가면 개방경제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모든 학문이 됐든 간에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폐쇄경제, 즉 거래를 안 하는 그런 경제를 가정하고서 우리가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데, 그런 경제가 아니라 우리 사실상 북한 말고는 거의 다 개방경제로 현재 전 세계가 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개방경제까지 다루고, 그러고 나서 원래는 거시2에서 경기 변동론하고 경제 성장론을 하는데, 경기 변동론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거시경제학의 현재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의 거시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이 경기 변동론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왜 변동을 하는지 이게 되게 동태적인 관점.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아까 총수의 통고 그런 건 이제 비교 정태 분석이라 해서 정태적,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그 시점 간의 분석이라고 한다면 동태적 분석은 그 흐름 모든 그 자체, 그 비디오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제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경기 변동론 같은 학문이 지금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하려면 이걸로 할 수가 없고 막 PPT 화면을 띄워가지고 막 수식을 돌려가면서 막 계량경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간 봐서 경기 변동을 하고 경제 성장론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사실 강의를 찍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돼서 이번 8회차 안에는 못 찍을 것 같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또뭐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학의 이제 주요 시장 이렇게 네 가지를 일단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생산물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폐 시장이 있고 네 번째는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가지 시장 중에서 여기죠? 당연히 생산물 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왜? 생산물 시장에서 얼마만큼 국민 경제가 거래되는지 자체가 일단 규모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마켓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산물 시장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이 생산물 시장에서 내가 공급을 하고 수요를 하는데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얼마만큼 노동을 공급하느냐 국민 경제에서 가계 주체들이 노동을 얼마만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물을 얼마만큼 찍어낼지가 결정되니까 그래서 노동시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화폐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각광받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시 시대도 아니고 조개 껍데기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화폐라는 단위가 필요하고 그래서 화폐가 어떤 곳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폐 시장이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는 이제 미시경제학 2를 배우는 사람은 없어서 이걸 모르겠지만 미시경제학 2에서 이제 배우는 가장 뒤쪽 일반균형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n개의 시장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런데 n-1개의 시장에서 균형이 발생하면 그 나머지 하나의 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균형이 발생을 해요. 그러한 법칙을 왈라스 법칙 혹은 왈라스 균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 개에서 균형을 찾으면 얘는 분석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분석하지 않는 걸로 할 건데 증권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증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유가증권하고 부채증권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주식이고 부채증권은 채권이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금융학자들이 되게 많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 거시경제학에서는 집중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이제 장기와 단기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장단기를 나누는 중요한 구분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단은 하나는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측 오차가 존재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라면 얘 해당되지 않고 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긴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 변수가 실축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즉 여러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면서 균형을 찾아 나갈 때까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변동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시간을 걸리게 되면 그 시간을 이제 장기라고 보는 거고 그런 다음에 예측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즉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완전하게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이 상황에 장기라고 하고, 만약에 이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거나 예측 오차가 존재하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단기가 되는 거예요. 약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건데,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고 완전 예견을 해야지만, 모든 경제 주체들이 완전 예견을 해야지만 장기라고 보는 거고,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결여되면 단기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미시경제학에서는 장단기를 생산 이론이랑 기업 이론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궁극적으로 L과 K가 있을 때 이 자본이 유동적이냐 아니면은 고정적이냐를 가지고 장단기를 따졌죠. 그거랑 유사하게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고 완전 예견,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장기라고 보는 겁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거시경제학의 함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꼭 거시경제학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학문, 그러니까 경제 원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은 수학적 상식들에 대해서 잠깐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도구들을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혼자서 자습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지금 하는 건 거시경제에서 제일 수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작년에 여기서 경제원론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 시간 말고 두 번째 시간쯤에 수요 공급을 나눴는데, 내가 그때 늘 얘기했던 게 수요량이랑 수요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 잘 들은 사람은 기억이 날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야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걔네들은 곡선 상에서 움직이더라.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이 변하면 수요 자체가 변하고,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더라. 이 두 가지를 내가 되게 집중해서 가르쳤는데, 그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한번 설명해 볼게. 지금부터. 자, 우리가 똑같이 수요함수를 써볼게요. 수요함수에 자, 어떤 x제에 x제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일단 첫 번째는 x제의 가격, 그런 다음에 소득, 그런 다음에 이거 말고 이거과 연관되어 있는 재화의 가격들이 뭐 기타 등등의 것이 x제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건데, 우리가 수요 곡선을 살펴보면서 어떤 평면에다 놓고 싶은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의 평면에다 놓고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수요 곡선에서 놓고 보고 싶은 이 곡선은, 어차피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니까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덜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궁극적으로 우하향하긴 하는데, 이 수요 곡선에서 보고 싶은 변수는 가격하고 수요량이 관계인 거예요. 얘네들을 일으켜서 내생 변수라고 하고, 쟤네들을 지금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외의 요소는 외생 변수라고 해서, 쟤네들은 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세상에 있는 어떤 점에 있더라도 이 외생 변수는 다 같다,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의 변화만 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게 이 곡선상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이게 내생 변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얘는 가만히 있다 치자. P가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어서 소득이 올라갔어.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를 더 많이 하겠지. 당연히 수요를 많이 하겠지.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내생 변수는 가만히 있더라도 외생 변수에서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야. 왜냐? 이 평면에서
이 평면에서는 얘와 얘의 변화를 가지고 따지겠다는 건데 그 이외의 것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여야지. 그래야 어떤 좌표에서 점이 찍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평면을 그릴 건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 거시경제학에서는 좌표에 뭐가 붙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두 가지 모형을 할 건데 하나는 ISL 모형을 할 거고 하나는 ADAS 모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좌표축이 이자율과 국민소득이고 얘는 좌표축이 P와 물가와 국민소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I가 바뀌었다? 그러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I 이외의 요소들이 바뀌었다? 그럼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P가 바뀌었다? 그러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P 이외의 요소가 바뀌었다? 그럼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거시경제학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해됐죠? 이해 안 돼서. 이해됐어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정확하게 구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요소들이 내생변수인 거고 분석하고 싶지 않은 요소들이 외생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외생변수를 일단은 다 같다라고 가정하고 일단 곡선을 그려보는데, 그래서 내생변수끼리 움직이면 그 곡선 상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내생변수 이외의 요소들, 즉 외생변수가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변하더라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잡고 가도 그래프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도 그래프를 대충 의뢰짐작껏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경제기초수학 파트가 있는데 사실 안 어렵습니다. 여기 안 어렵습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들만 다뤘고요. 사실 경제기초수학 하면 행렬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우리 시간에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필요한 내용만 제가 지금 따왔어요. 일단은 한계라는 개념은 경제 언론에서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개념인데, 한계는 일단 정의상으로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요구할 때 나타나는 그런 변화분을 일으켜서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모호하고요. 그래서 한계 효용, 한계 비용 같은 그런 뒤에 변수들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편이 좀 더 쉬운데, 그래서 한계 효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단위 더 소비하면서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효용의 변화분이 한계 효용이고, 한계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단위 더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을 일으켜서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한계를 한번 그래프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생산함수가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노동과 생산량이 있어요. 내가 한 단위 더 노동을 고용하면서 한 단위 노동을 더 고용하면서 더 생산하는 양, 요만큼이 한계 생산인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요걸 한 단위라고 치면, 한 사람이라고 치면, 한 명이라고 치면 한 명 고용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얻는 생산량, 요게 기본적으로 한계 생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델타를 사용할 건데, 델타를 무한대 0으로 보내게 되면 한 점이잖아. 한 점이 될 겁니다. 델타가 정확하게 델타 L이 되겠죠. 델타 L을 0으로 보내버리면 변화하는 게 거의 없다고 치면 접선이 되니까. 그래서 한계는 궁극적으로 접선하고 동의어가 되죠. 수학적으로. 이거는 우리 미적분 1 배울 때
하는 내용입니다. 미분 처음 하면서 왜 접선이 저희 리미트에서 이렇게 도출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도출한 거예요. 이거. 됐죠? 그래서 한계는 궁극적으로 한 단위 더 내가 요구할 때 뭔가 변화하는 그런 변화분을 가르쳐서 이제 한계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거에 해당하더라라는 거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파워를 그 다음에 체인을 이렇게 두 개의 미분 법칙이 있는데 미분 법칙을 일단 좀 할 줄 알아야 수학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거의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생변수, 외생변수, 그 다음에 한계, 그 다음에 파워럴 체인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연 로봇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웬만한 경제 문제들은 손쉽게 풀 수 있어요. 일단 파워럴을 이제 진행하면 이건 뭐 할 것도 없는데. 이건 진짜. 이거는 수학적으로 우리 이미 배웠던 거. 이거 안 배웠으면 고등학교 민족 언어를 제대로 안 배운 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할 줄 알죠? 그러면 여기서 미시간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계산하기 좀 까다로운 꼴들을 제가 좀 정립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미분을 하냐면 똑같아요. 지수에 있는 걸 그대로 개수로 끄고 내려오고 지수를 마이너스 1 해주는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똑같이 하면 왜 미시 드는 사람은 이거 뭐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되게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함수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특이한 꼴 미시를 안 배웠으면 좀 특이한 꼴 이런 함수들 여기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미분을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지수에 있는 거 그대로 개수로 내리고 그리고 지수에 있는 걸 마이너스 1 하면 2가 되거든요. 똑같이 하면 돼요.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걸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 미분할 꼴을 이거랑 이거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우리가 조금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 이 파워룰은 우리가 미분을 하면은 사실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파워룰보다 사실 체인룰이 우리한테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체인룰을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교환해 보면 체인룰 거기 있고 수식이 써져 있는데 두 번째 는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건 fx를 이렇게 라지 fx를 정의한 거고 그 뒤에 있는 건 미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화살표 같은 표시를 해야 돼요. 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 즉 라지 fx를 미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미분하려는 건 f를 미분하려는 것도 아니고 g를 미분하려는 것도 아니고 큰 라지 f를 미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안에 함수가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미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자, 이 g 펑션을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 펑션 자체를 미분하는 건 그냥 g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y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y 자체는 그러니까 얘는 미분한 결과고 g 펑션을 미분한 결과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y는 궁극적으로 gx는 팩트니까 그러면 이 f 펑션에서 정의역은 y죠. 그러니까 얘를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대입을 해서 이 f 펑션에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걸 이걸 그냥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아니 x를 였다가 미분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완전 f에서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같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x를 넣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g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f 펑션의 정의역은 y니까 y에 해당되는 변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는 어디 이제 두 군데에서 헷갈리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안에 있는 함수가 미분 안 해줍니다. 안에 있는 함수 미분 안 해서 결과 못 나오는데 안 나오는 실수 범하는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미분하지 않고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서 또 미분해야 되는,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같은 경우 우리가 미지 문제 같은 경우 많이 풀게 되면 되게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답이 틀려요. 그러면 대부분 저기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우리한테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거 되게 주의하셔서 하면 되고, 자연 로그까지만 이제 마무리 지으면 이제 이번 1강은 끝나는데, 자연 상수는 뭔지 알죠? 자연 상수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죠? 자연 상수가 뭐 있는지 나도 잘 몰랐는데 좀 한 2.7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무리수가 되는 거죠. 무리수가 돼요. 파이랑 같이 무리수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그에서 이 밑에 해당하는 애를 자연상수로 쓰는 이러한 애를 ln이라고 할 거고, 이런 애를 자연 로그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자연 로그를 하는 이유는 사실 ln 자체의 성질에서 좀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ln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러니까 요 x 자리에 fx 펑션이 들어가게 되면 밑에 분모에 그냥 그 함수가 그대로 노출되고 위에 분자에는 미분한 값이 나오게 되어요. 그래서 뭐 ln x 자체를 미분하게 되면 얘가 그대로 나와 있는 x가 있고, 얘를 미분하면 1이니까 x 자체를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자연 로그의 미분법 같은 경우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할 이유는 없으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다고만 알면 되니까 일단. 자, 그리고 이걸 왜 도출했냐면 여기서 약간 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이게 전체분의 변화분을 표현하는 건데, 이런 걸 가르쳐서 변화율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에서 120만큼 갔는데 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100이라고 치면 내 지금 변화분은 20이죠. 그러면은 얘는 5분의 1이 되겠죠. 이 0.1을 가르쳐서 변화율이라고 하죠. 변화율. 0.2만큼 변했다.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20%만큼 변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변화율이기 때문에 즉 ln x를 미분하게 되면 변화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같은 경우, 우리가 로그를 좀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그에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으니까 주로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하기로 빼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ln도 로그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고, 곱셈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덧셈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서 덧셈으로 빼가지고 변화율들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자연 로그의 미분법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강의에서는 거시기 경제학이 뭔지, 그런 다음에 주요 수학적인 개념들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1강 마무리 짓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주요 거시기 경제 변수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